그런 와중에 고갱이 고우에게 답을 보냅니다. 내가 1888년 여름에 가겠다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고갱이 왜 이런 답을 보냈나 하면 고갱 역시 고우와 마찬가지로 파리 화단에서는 약간의 아웃사이더였어요. 고우는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사실 프랑스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갱은 주식 중개인으로 일하다가 30이 넘어서야 화가로 전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흐와 마찬가지로 약간은 아웃사이더였고 그림을 팔지 못해서 곤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갱은 남아메리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이 어린 시절에 보았던 원시의 현란한 빛을 찾기 위해서 브르타뉴도 가고 파나마도 가고 하면서 여러 곳에서 그런 색감을 찾아 헤매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적인 이유도 하나 있었어요. 테오가 고갱에게 남몰래 제안했습니다. 만약 아르레 가서 형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지내준다면 당신이 아르레에서 그리는 그림을 한 달에 한 장씩 내가 사주겠다라고 테오가 고갱에게 제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갱은 여러모로 아르레에 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테오와 고갱 사이의 그 이야기는 꿈에도 몰랐던 고은은 희망에 차서 고갱이 자신의 동료가 아르레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고갱을 기다리면서 고흐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유명한 해바라기예요. 왜 이 해바라기를 그렸나 하면 1887년에 고갱과 고흐가 처음 만났을 때 고흐가 자신의 그림들을 쭉 고갱 앞에 펴놓고 마음에 드는 그림 아무거나 하나 가져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갱이 고른 고흐의 그림이 이 해바라기 그림이었습니다. 훗날 고갱은 타이트로 가기 위한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고흐의 그림을 팔아버렸거든요. 자신의 그림 중에서 특히 해바라기를 고갱이 좋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고흐는 고갱의 방을 장식해주기 위한 2점의 해바라기를 그리기 위해서 모두 7점의 해바라기를 그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흐가 마음에 들어했던 그림이 바로 이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해바라기인데 여기에 꽃병에 꽂혀 있는 해바라기 중에는 막 피어나는 꽃도 있고 꽃잎이 막 떨어지는 꽃도 있고 이제 꽃잎이 다 떨어지고 씨만 남아있는 꽃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태건 간에 해바라기들은 모두 크고 환하며 노란빛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그림 속의 해바라기는 어찌 보면 꽃으로 변신한 태양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꽃뿐만 아니라 꽃병도 배경도 꽃병이 놓여있는 테이블도 모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고흐는 이 그림이 고갱의 어떤 환한 빛, 태양과도 같은 빛나는 빛으로 비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 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고갱이 쓸 방에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을 볼 때 고갱이 마치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고흐는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고흐는 단 한 명의 동료를 너무나도 큰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해 10월이 되어서야 고갱이 아르레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을 장식하고 있는 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고 고갱은 고흐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고흐의 모습을 그려서 고흐에게 선물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고흐는 그래, 이 남자는 분명히 나야. 그런데 미쳐있는 나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흐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사람은 함께 살자마자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도저히 같이 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고갱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강한 에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고흐는 타인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너무나도 예민한 성격의 사람이었죠. 고갱이 그린 자화상을 보면 우리는 고갱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화상에서 고갱은 자신이 직접 그린 황색 예술을 그리고 다른 오른편에는 원시 신앙의 토템을 배경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기독교의 신을 그리고 다른 쪽에는 원시 신앙의 신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 2개의 배경은 이들이 종교에서의 신이자 위대한 창조주인 것처럼 이들 앞에 있는 나, 고갱은 예술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야심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에고를 가진 사람이 고갱이었으니 그런 에고와 고흐의 예민한 성격은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성향에서도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고갱이 그린 이 설교 후의 환영이라는 작품은 브류타뉴 지방의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들이 예배를 보고 교회를 나오다가 눈앞에서 야곱과 천사가 싸우고 있는 환영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감명 깊게 들었다고 해도 갑자기 눈앞에서 환영이 보이는 그런 일은 현실에서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림은 고갱의 관념, 고갱의 머릿속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이 환상임을 보여주듯이 배경은 강렬한 붉은빛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림의 대각선을 이루면서 나무가 하나 지나가는데 이 대각선이 현실과 환영 사이의 경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갱은 자신의 관념이 훨씬 더 앞서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고흐의 스타일을 너무나도 해묵은 스타일이고 이제 올드한 철진한 스타일이다라는 식으로 비웃었습니다. 고흐는 점점 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해 11월에 고흐가 그린 고갱의 의자라는 작품을 보면 고흐의 그림을 채우고 있던 노란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녹색과 갈색이 그림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그렸네요. 그러니까 고흐는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고갱을 막기 위해 손님을 위해서는 나름 좋은 의자를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의자 위에 촛불이 하나 놓여 있고 책이 2권 있습니다. 촛불은 기우뚱하게 놓여져 있고 책 2권 중에 한 권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네요. 이 책들과 촛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서 불이 날 겁니다.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고흐의 불안한 마음입니다. 두 사람은 점점 사이가 나빠졌고 12월 초에 다투다가 고흐가 압생트 잔을 고갱에게 던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화해를 위해서 며칠 후에 두 사람은 들라크루아전을 보러 마르세유에 갔습니다. 고흐는 들라크루아가 정말 위대한 화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고흐를 비웃으면서 고갱은 들라크루아는 그저 철진한 싸구려 화가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싸우다 보니 두 사람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고갱은 자신이 더 이상 아르레 머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침내 12월에 고갱은 나는 파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을 듣고 불안하게 버티고 있었던 위태로운 고흐의 정신 상태는 무너지게 됩니다. 고흐는 어렵게 얻은 단 한 명의 동료를 지금 잃게 된 것이죠. 12월 23일 두 사람은 다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고갱은 이날 밤은 이 노란 집에 머물지 말고 차라리 바깥 어디서 하루를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선술집으로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면도날을 든 고흐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고갱은 주식 중개인이라는 직업을 얻기 전에 선원으로 5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친 남자들의 세계를 알고 있었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고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무서운 눈으로 고흐를 노려봤어요. 그러자 고흐는 면도날을 든 손을 떨어뜨리고 터덜터덜 노란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을 선술집에서 세운 고갱이 그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노란 집으로 돌아와 보니 피투성이가 된 고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흐는 고갱을 해치려고 했던 면도날로 자신의 왼쪽 귓볼을 잘라버리는 자해를 했던 겁니다. 고갱은 즉시 파리의 테오에게 전보를 보내고 자신의 짐을 싸서 아르를 떠났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죠. 부랴부랴 아르로 온 테오가 고흐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귀를 자른 상처도 상처이지만 발작이 심했습니다. 이 발작은 며칠이나 계속되었고 고흐는 발작을 일으킬 때는 물감 튜브를 빨아먹는 것 같은 괴상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작이 가라앉으면 고흐는 발작 상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상처가 가라앉았을 때 병원에서는 고흐가 이제 그림을 그려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고흐가 붓을 들고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귀를 자른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에서 고흐는 형편없을 정도로 빼빼 말랐지만 그리고 귀를 붕대로 메고 있지만 그 위에 털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있지만 그 위에 녹색 외투를 입고 있죠. 이것은 고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라고 고흐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편 배경을 보면 오른편에는 고흐의 중요한 스승인 우키요에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왼편을 보면 무언가를 그리다가 뭉갠 캔버스가 보이죠.
이것은 고우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입니다. 내가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못하게 되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불안입니다. 그 불안과 공포가 점점 고우의 마음속에서 커지다가 마침내 이 불쌍한 남자를 갈기갈기 찢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우의 그림에는 유명한 소용돌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우하면 떠오르는 그의 그림의 대표적인 특성은 구불구불 돌아가는 소용돌이죠. 지금 이 사이프러스 나무와 밀밭을 그린 하늘에도 그런 소용돌이가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자화상에서도 그런 소용돌이가 어지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림들은 고우가 광기에 휩싸였을 때 그렸던 그림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고우는 발작을 하고 있는 와중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발작이 지나가고 나서는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림들은 고우가 간헐적인 발작이 멎었을 때 그릴 수 있었던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들에서 자세히 보시면 주위의 배경에 온통 소용돌이가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 고우의 의복에도 이 소용돌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우의 얼굴에는 그 소용돌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고우의 눈에 보이는 세상, 그의 바깥 세상은 온통 어지럽게 소용돌이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우는 이 어지러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당시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렇게 썼듯이 고우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890년이 되자 그가 머물고 있었던 생레미의 요양원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이유가 없으니 요양원을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우는 아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의 주민들이 경찰서장에게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 외국인 화가와 함께 이웃을 이루면서 사는 것은 너무 불안하다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고우는 아르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파리로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파리의 태호는 요한나라는 여성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태호의 집에도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태호는 고민하다가 고우를 파리 근교의 오베르시루아즈라는 마을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 마을에는 본인도 아마추어 의사이면서 우울증 환자인 가셰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셰는 화가들의 입장도 잘 이해하고, 본인이 우울증 환자니까 고우가 발작을 일으키더라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보살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태호는 생각했던 거죠. 지금 테이블에 꽂혀 있는 꽃이 디기탈리스인데, 이 디기탈리스가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약초입니다. 이 디기탈리스를 통해서 뭔가 고흐가 가셰와 어떤 공통점을 느끼고 교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때쯤 고흐가 그린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사연은 어떻게 되나 하면, 태호가 자신의 갓 태어난 아들에게 형의 이름을 따서 빈센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대부가 되어달라고 형에게 청했습니다. 그러나 고흐는 그 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건강한 사람이 아이의 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였죠. 그러자 태호는 다시 고흐에게 그러면 아기의 방을 장식할 그림을 한 장 그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청을 듣고 고흐가 그린 그림이 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바로 1888년 봄에 고흐가 아르레 막 당도했을 때 보았던 과수원의 꽃나무들을 회상하면서 그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조카의 방에 걸어줄 그림,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싶었겠죠. 바로 아르레서의 봄과 여름이 고흐의 짧은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즈음 1890년 여름에 고흐의 그림 중에 처음으로 아르레서 그린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이 400프랑에 팔립니다. 400프랑은 별로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고흐가 7년 이상 그림을 그려왔는데 처음으로 그림을 팔았다는 것은 적지 않은 성과죠. 이 사실을 알리면서 태호는 형을 격려합니다. 이제 형의 재능을, 형의 노력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거야. 우리는 이제 목전에 다가온 성공을 기다렸다가 그 성공을 맞이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고흐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 덤풀숲이라는 그림은 원근법이 완전히 작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의 원근법은 완전히 엉터리죠. 그리고 숲이 그림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 하늘도 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남녀가
숲에서 나갈 길을 잃은 듯 망연하게 서 있습니다. 복잡한 숲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 그들은 바로 고흐의 분신일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10년 정도 후에 오스트리아에서 클림트가 이런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테오의 판단은 맞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형을 주목하고 있어. 이제 형이 성공할 날이 머지않았어.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 라는 테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조금씩 고흐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림이 고흐에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고흐의 마지막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나무 뿌리와 둥치라는 그림, 밑그림도 그리지 않고 급하게 그린 그림에서는 나무 뿌리들이 풀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풀 수 없게 얽힌 나무 뿌리들은 고흐의 삶의 매듭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출구가 없는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리고 삶의 매듭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고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길뿐이었습니다. 1990년 여름에 고흐가 그린 번개구름 아래 밀밭은 이렇게 지극히 평온합니다. 그러나 이 밀밭은 이내 까마귀가 날아오는 어두운 밀밭으로 바뀌고 그 밀밭에는 3개의 길이 나 있는데 가운데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앞서 보았던 두 그림과 마찬가지로 고흐가 그림으로 그린 유언일지도 모릅니다. 1890년 7월 27일에 이 밀밭 한가운데로 들어가 고흐는 피스톨로 자신의 가슴을 쏘았습니다. 운명은 마지막까지 고흐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피스톨에서 나온 탄환이 심장에 박혔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텐데 탄환은 심장을 비껴가서 늑골 사이에 박혔습니다. 고흐는 피를 흘리면서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시가 달려왔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흐를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테오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몇 마디 말을 나누었는데 그 대화는 네덜란드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고흐는 테오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7월 29일에 고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37년의 짧은 생애였고 8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에 한 점만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흐가 그린 이 오베르의 교회와 1884년의 교회, 6년 사이에 그린 2점의 교회 그림을 비교해 보면 1890년의 그림에는 테오가 말한 대로 정말로 고흐의 그림에는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힘과 격렬한 감정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격렬한 감정과 의지, 영혼, 모든 것이 담긴 것이 고흐의 그림입니다. 그가 좀 더 기다리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인데 그렇게 그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테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1월에 테오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형이 죽은 후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한 거예요. 테오는 사실 고흐에게 그가 죽기 얼마 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너무 나빠졌고 직장에서도 버티기 어려우니 이제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네덜란드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네덜란드로 돌아가게 되면 형도 알아서 형의 삶을 살아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생활비를 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 테오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이나 형의 생활비를 책임져 줬잖아요. 그러나 고흐는 그 편지를 이제 자기에게 남은 단 한 명의 친구이자 단 한 명의 가족인 테오가 자기를 외면하는 선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동료를, 가족을 잃은 고흐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는 바로 죽음뿐이었던 거예요. 그 뼈아픈 고독을 고흐는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고흐의 영혼은 고독했지만 그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고흐를 좌절하고 결국 죽게 만든 것은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뼈아픈 고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쓰라린 고독과 싸우면서 고흐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걸작들을 창조해냈습니다. 우리가 예술가들을 경애하는 이유는 다만 예술 작품이 드문 재능의 결과여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재능을 불꽃처럼 태우며 때로는 자신의 삶까지 바쳐가며 탄생시킨 걸작들이기 때문일 겁니다.